혼자 된 60대, 다시 웃기까지 5년이 걸렸다. 6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혼자가 되는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갑작스럽고도 깊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혼이든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별이든 이 변화는 단순한 생활의 변화가 아닌 인생 전체를 흔드는 경험이 되죠. 오늘은 심리 전문가의 시선에서 그런 혼자 된 시간을 어떻게 지나 회복에 이르렀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단숨에 괜찮아지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60대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큰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과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사별의 경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가 떠났다는 현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며 갑작스러운 외로움과 무력감, 분노, 심지어 죄책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밀려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반응은 애도의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죠. 이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심리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이혼은 주변의 시선과 자책감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별을 겪은 김영자 씨는 처음 1년간은 말 그대로 잠에서 깨고 싶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던 사람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 없이 밥을 먹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죠. 반면 이혼을 경험한 이호섭 씨는 주변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과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자신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모두가 나는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혼자 된 이후의 심리적 반응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무조건 극복해야 할 시간으로만 보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고 천천히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치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앞서 이야기한 감정의 변화는 단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납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이유 없이 몸이 자주 아프고 식욕이 줄어드는 등 스트레스 반응이 전신에 퍼집니다. 이는 중장년 이후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느껴지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수십 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는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냥 그의 아내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혼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람을 새로 만나야 할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은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벽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은 곧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심리치료 과정에서는 하루에 한 문장씩 나를 소개해보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신을 다시 정의해 나가는 거죠. 혼자가 된 이후의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신체적, 심리적, 정체성의 변화까지 포함됩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선 나는 지금 회복 중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을 탓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슬픔은 당연한 것이며 회복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5년의 시간, 회복의 단계들. 심리학자들은 상실 이후의 회복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오늘은 평균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1년차는 감정이 가장 격렬하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흔히 애도의 해라고 불리며 부정, 분노,
슬픔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일상을 유지하기도 벅찰 수 있습니다. 2년차에 들어서면 외적인 일상은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여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시점에 더 큰 외로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3년 차부터는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기뻐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씨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다 사별한 뒤 첫 2년 동안은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 차에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기 봉사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죠. 아이들이 웃을 때 나도 웃게 되더라고요.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회복은 직선의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 울고 다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회복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1년, 3년, 그리고 5년. 그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서서히 달라지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세요. 회복의 4년차와 5년차는 마음이 본격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며 새로운 루틴이 자리 잡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도 하고 가벼운 외출이나 모임도 즐길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순간 문득 다시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하며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만큼 그 사람이 내 삶에 큰 의미였구나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정서적 유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재만 씨는 이혼 후 4년째가 되었을 무렵 혼자 떠난 여행에서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다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내가 이제 많이 나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처럼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경험이 회복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순자 씨는 남편 사별 후 5년째 되는 해에 자신을 위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늘 남이 해주던 생일상이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나를 축하해줬어요. 그게 진짜 회복이었죠.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는 연습은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상처를 품고 살면서도 동시에 천천히 치유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그리고 다시 웃는 법까지. 이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잘 해내고 계십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나를 만드는 연습. 회복 이후의 삶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하루 루틴 만들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은 혼자 살수록 더욱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에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하루의 출발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연습은 내 감정 말하기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줄어듭니다. 이때는 일기나 음성 녹음처럼 혼잣말로라도 감정을 꺼내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미자 씨는 사별 후 우울감으로 고생했지만 매일 아침 7시에 라디오를 켜고 손뜨개를 시작하면서 삶에 리듬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늘 하던 게 생기니까 마음이 덜 흔들렸어요.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한다는 게 좋았죠. 또한 김영진 씨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짧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날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감정을 쓰고 나면 정리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혼잣말처럼 쓰는데 그게 제일 솔직한 제 모습이더라고요. 혼자라는 건 불완전함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규칙적인 루틴과 감정을 말하는 연습은 혼자 살아가는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반복적인 실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일상 관리 외에도 정서적 회복과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작은 기쁨 찾기입니다. 이 연습은 심리학에서 긍정적 강화라고 불리며 뇌의 긍정적인 자극을 반복함으로써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위한 꽃 한 송이를 사보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마음에 드는 컵으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행동들이 나는 내 삶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습은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조금씩 다시 연결하거나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희 씨는 동네 꽃가게에서 한 달에 한 번 꽃을 사는 것으로 혼자만의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꽃 한 다발이지만 그걸 고르는 순간만큼은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편 윤재호 씨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림반에 참여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나처럼 혼자 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될 때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작은 기쁨을 찾고 사회와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나를 다시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나, 그 삶은 분명 가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